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오늘은 6.25 70도를 맞는 날입니다. 저희가 6.25 70도를 맞으면서 먼저 산화하신 호국 영령들께 대한 묵념부터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6.25를 당해야 했을까요? 남북한이 갈라져서 왜 싸워야 했을까요? 저희 나라는 불행하게도 지정학적 위치가 특수하다는 관계로 북쪽은 소련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는 그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국제 열강들의 전쟁이 있어서 저희 민족이 직접적으로 그 일본을 패망시키는데 큰 역할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만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을 패망시키고 싶었던 의지가 불탔고, 그런 의미에서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독립운동사들이 피를 아끼지 않고 아주 조국을 위해서 과감하게 산화하신 여러 의사들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라든지 김좌진 장군은 직접적인 일본군으로부터 사살당한 건 아니지만 일본군이 매수한 같은 조선인에 의해서 그 쪽제비 털 장사로 위장한 일본의 앞잡이가 그 독립군 마을에 침투해가지고 김좌진 장군을 애석하게 암살한 그런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일본에 의해서 우리 독립운동에 그 대부로 알려진 최재형 선생 같은 분도 사실은 그 일본의 앞제비에 의해서 암살당한 걸로 보여지지만 그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그 자랑스러운 내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지금 독립운동 대부로 알려진 그 최재형 선생의 유적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한 그 책을 썼고, 또 그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 최재형 선생의 업적을 다 이야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사건에 총을 그 최재형 선생이 공급했다고 하는 사실과 안중근 의사의 그 사격 연습 장소를 제공했다는 사실, 또 그 뒤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 청살리 전투에도 그 최재형 선생에 관련된 그 무기들이 공급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 사실들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최재형 선생의 그 숨은 독립운동에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그 힘이 합쳐져 가지고 저희가 국제 열강 덕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결국은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그보다 더한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현명하고 더 우리가 똑똑했더라면 우리가 열강들을 내쫓을 힘이 없다고 전제할 때 조급하지 않고 남북한 양쪽이 정부가 양립해서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까지의 남북 분단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매했기 때문에 사실은 무력 테러는 저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을 맞고 나서 불과 한 7개월 후에 3월 1일 날 1946년 3월 1일 날 북한 김일성이가 평양역 앞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아주 거대하게 하고 있는 그 광장에 결국은 6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추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념식을 하고 있을 때 우리 남한에서 파견된 그 이성 일당이라고 하는 그 우리 독립 투사들이죠, 말하자면. 그 18살 먹은 소년이 그 생전 처음 던져보는 폭탄을 김일성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행하게도
뭐 여러 가지 제약에 있어서 그렇겠지만 김일성이 연단까지 날아가지도 못했고 그 밑에 발 밑에 떨어진 것을 그 김일성 이하 그 소련군 대장 치스차코프인가요? 그 사람을 경호하던 그 소련군 헌병 소위 노비첸코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수류탄을 집어가지고 연단 밖으로 내던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수류탄이 터져서 노비첸코의 팔 한쪽과 눈 하나가 날아가고 생명은 구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북한에 대한 테러는 북한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남쪽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6.25 전쟁은 이제 전적으로 북한이 주도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김일성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이 아니면 6.25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48년인가요? 1948년 10월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철수했죠. 철수하면서 소련군이 사용하던 무기 일체를 북한군에 다 주고 그 사람들은 맨몸으로 휘파람 불러가면서 그 소련으로 철군했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련제 T-48이라고 하는 최신의 탱크 243대를 북한군에 그대로 주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본래 이 나라에서 철수할 생각이 없었는데 소련이 먼저 이니셔티브를 취해가지고 철군하고 나니까 국제 열강들이 남북한이 공이 정부를 수립한 마당에 소련군이 철수했는데 미군이 왜 남한에 남아있느냐. 이것은 국제 평화를 지향하는 유엔 정신에 맞지 않는다 하는 그 비난이 쏟아진과 동시에 거기에 이제 고무된 우리 국민 일부가 미군은 물러가라는 그 데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그 뒤에 1949년 6월까지 미군들이 이제 이 땅에 모두 철수하게 되죠. 그 철수하면서 당연히 미국의 주적이 소련이라면 그 소련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남한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소련이 철수하면서 무기를 주고 갔으면 당연히 미국도 거기 상응하는 무기를 줘야죠. 그래야 소련의 남침을 막죠. 그런데 미국은 단 한 대의 탱크도 안 줬을 뿐 아니라 겨우 줬다는 게 데모 저지용 그 소위 장갑차, 요즘 얘기는 APC라고 그러나요? 그 장갑차 몇 대하고 뭐 기관총 몇 정하고 아주 기본적인 장비만 주고 미국은 우리한테 탱크를 단 한 대도 안 줬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6.25를 불러들였다고 하는 6.25를 오히려 유도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와 관련해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일어난과 동시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250대의 탱크를 더 받아가지고 약 450대에 가까운 탱크를 가지고 이 남한에 밀고 내려왔는데 밀고 내려오는 어떤 조건이 결국은 뭐냐면 한 일주일 안이면 남한을 완전히 적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내려왔고 미국도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해서 이 남한이 적화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요인을 5만 명 정도 일본으로 피난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5만 명 속에는 물론 국회의원도 있고 국무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제 미군 유엔군의 그 지원 요청을 하는 결의안을 내면 정부에서 강요회의를 열어가지고 그걸 추인해서 요청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던 걸로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남한을 이제 회복한다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겁니까? 그렇게 해서 미군이 이제 완전히 적화된 다음에 5만 명 정도의 우리 군부 요인, 정부 요인들만 일본으로 피난시킨다면 이 땅에 남아있는
약 1천만, 1,500만 이상의 그 민중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와가지고 미군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공산권 방어 기지를 후추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이 와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주 쉬운 전쟁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안 흘려도 되는 것이죠.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기지를 통한 대규모 공습을 부산에서부터 차곡차곡 가능한 북한 전역까지 공습을 해서 남한을 아주 초토화시키고 또 대규모 항모 전단들이 와가지고 이 남한에 주둔하게 남한 해협을 봉쇄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미군이 원하는 대로 남북 통일도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의미가 없냐면 그렇게 해서 설사 국토가 통일된다고 하더라도 이 민족이 다 죽고 난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본으로 피난 간 5만 명을 위해서는 다행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5만 명 가지고 과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치사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 세뇌당한 바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김일성만 욕하고 김일성 때문에 이렇게 남북이 갈라졌다고 원망을 퍼붓는데 물론 김일성이도 큰 남북을 갈라지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미국에 의해서 이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역사적인 자료에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6.25를 전쟁을 발발시킨 것은 맞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남한의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일성도 엄밀히 따져서 남한 국민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통일을 꿈꾸고 그렇게라도 해서 통일이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룩하겠다고 하는 어떤 통일지향적인 애국적 사명감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국제 상황,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한 미국을 오히려 미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에 의지해가지고 북한을 또 때려부시자고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을 때려부시면 우리는 하나도 안 부서지고 북한만 부서집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쏘면 저쪽도 쏩니다. 저쪽이 쏘면 우리도 쏩니다. 쏘는 총탄에 의해서 포탄에 의해서 상대가 죽어갑니다. 누가 더 많이 죽어갈지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하자고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서 날뛰던 그 사람들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이 바라는 것은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영토의 군사 기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을 몰아낼 그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몰아내야 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우리 국민이 똘똘 뭉쳐가지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가 지금 평택에다가 미군 기지를 줬지 않습니까? 당신네들은 이 기지를 가지고 만약에 북한이나 소련이나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때 당신들 역할을 해라. 그럼 우리도 당신들을 위해서 열심히 같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하는 국민의 지혜로운 어떤 판단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민족 정신을 발휘한다면 미국도 우리를 따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이 어리석은 국민들이 일부가 국민의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설치면서 미성조기 들고 설치면서 미국 보고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우리나라 좀 지켜주세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희망이 없는 민족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25 때 항상 때려잡자 김일성 북한 공격하고 이거는 북한을 공격할 게 아니라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에게 무기를 준 소련을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련을 공격할 힘이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소련도 쳐들어가십시오. 그러나 그런 힘도 없는 것이 무슨 북한이 우리보다 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유도한다고 그러면 그 뒤에는 소련 중국이 전쟁을 하기 싫어도 거기에 말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미국도 거의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조건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있는 돈 다 틀어서 무기를 사줘야 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깝고 아주 때로는 그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 국제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아시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저의 그 페이스북에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까지도 하루에 제가 평균 한 150명씩 들어오는데요. 이분들이 한결같은 주장은 뭐냐면 우리는 나이 먹었으니까 편안하고 아주 즐거운 일만 찾아서 행복한 여유를 보내야 된다. 그 여러분의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좀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많은 그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 신자들 중에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광화문에서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서기 33년경에 34~5년경에 그 빌라도 총독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납니다. 그 유대인들이 전부.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 땅에서 다 쫓겨나가지고 유럽 등 저 세계 각국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어요. 열심히 돈을 벌었고, 종교 활동도 열심히 했고, 그 자녀 후세 교육도 정말 세계의 모범이 되도록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2차 대전 발발과 함께 등장한 그 독일의 히틀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게르만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세계가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독일은 이 전쟁을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독일 국민들은 그 히틀러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위대하다고 히틀러가 부르짖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대부분 게르만 민족이 대부분 유대인들한테 고리대금하는 유대인분들한테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쓰고 있어서 거의 그 게르만 민족이 유대인의 빚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는 유대인 사업장에서 일을 해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월급을 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훌륭한 민족입니까? 게르만 민족이 훌륭한가요? 그 게르만 민족을 고용한 유대인들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해가지고 무려 확인된 것만 600만 명이 학살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확인되지 않은 유대인이 지금 소위 세르비아계라고 하는 그 1천만 명 이상의 그 행불자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 속에 상당한 수의 그 유대인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유해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 발견됐다 하더라도 보고도 되지도 않고 그래서 유엔의 그 통계조차 잡히지 않은 1천만 명 정도가 이제 그 행불자로 실종자로 이제 처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돈만 많이 벌어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후세들, 저희 유대인들의 후세들, 자녀들을 가릴 것 없이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무참히 학살당하는 그 광경을 보고 나라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나라가 없으면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무참히 학살당할 수가 있고 민족이 말살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1800년, 무려 1900년 동안을 서기 33년에 떠나서 1900년 동안을 간절하게 신께 기도하고 매주 종교 모임을 가지고 그렇게 애원했건만 결국은 나라를 찾아주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내 나라로 돌아가는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게 당시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 땅의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뇌물을 주고 통사정하고 또 영국 정부의 요로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뇌물을 줬다고 하는 그 사실은 소문으로만 있지 사실은 제가 그 뇌물 주는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사진도 안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알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어떻게 했던 유대인들은 1900년 후에 독일 영국 총독을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유대 땅으로 돌아가도 좋은데 돌아가서 단지 그 팔레스타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어떤 허락을 받아가지고 1900년 만인 1948년 4월인가요? 5월인가 그때 그 비로소 유대 땅에 들어갔는데 얼마가 들어갔냐면 75만 4천 얼마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75만 명이면 겨우 10% 조금 넘는 거 아닙니까? 그 75만 명이 들어가서 우리는 해방됐다고 정말 춤추고 기뻐하고 했는데 6일인가요? 6일 후부터 아랍연맹이 저 떠돌이 그 거지 같은 유대인들이 아랍 땅에 와가지고 유대 땅에 와가지고 자리 잡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아랍 연맹군을 형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무기도 변변치 않은 거 가지고 대적하려니까 그 아랍 연맹군을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돈을 거두고 무기를 살라고 그러니까 아랍 연맹군들하고 카르텔 맺어가지고 그 부근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도 무기를 팔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행히 그 자녀들을 의사로 만든 사람, 무슨 장사꾼, 무슨 군대는 보내요. 그 유대인들이 공무원은 못하지만 군대는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군대를 지원해서 보낸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 군 인맥을 이용해서 제가 그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체코슬로바키아인가 유고슬라비아인가 체코슬로바키아 같던데 거기서 유일하게 그 군부에서 몰래 그 유대인한테 무기를 공급했죠. 그래서 밤에 무기를 공급받아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75만 명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결국 아랍 국제연맹군을 물리치고 그 유대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식으로 고대 종교 지도자의 이름인 그 이스라엘 장군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1948년 5월 며칠 날인가 이스라엘 정부를 세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오는데 오늘날까지 과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피를 흘리면서 팔레스타인과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어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이 그 믿는 종교, 그 이스라엘기를 아무리 흔들어 봐도 1900년 동안 그 종교가 나라를 찾아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굳이 그나마 유대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게 하느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기도는 19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수도 북한을 우리가 통일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모호하고 전혀 가능성이 우리 인류의 상식으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종교를 믿겠다고 하는 이스라엘기를 흔들어가면서 광화문에 가서 젊은 투사들이 독재 정치 물러가라 민주주의 실현하겠다고 외치는 거기서 나이 먹은 여러분들이 초치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여러분의 국민된 자세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는 남북 통일이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48년생입니다만 저도 지금부터 정치할 수 있는 연령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시대는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돈 벌려고 해봤자 여러분 사람만 추해지지 돈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용돈을 써야 되죠. 하다못해 고소득을 치고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아주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소득을 치든가 막걸리 먹고 헛소리하든가 이래야 되는 그 여생을 보내면서 그게 즐겁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생각을 바꾸십시다. 바꿔가지고 우리는 나라를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제대로 가야 되느냐. 대통령도 잘못하면 우리가 아직은 조금 뿌리가 남아있는 그 연노 세대라고 하는 우리의 나이를 내세우며 대통령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잘못돼. 그런데 여러분 혼자 오면 미친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 해서는 아무런 효험도 없고 나라를 바꿀 수도 여러분 개인 삶을 바꿀 수도 없으니까 우리 뭉칩시다. 뭉치는데 그거 돈도 많이 낼 필요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1,000원씩만 회비를 걷어가지고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우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어떤 우리의 간절한 어떤 요망사항이 있다면 한번 모여가지고
만 명이면 만 명에서 우리가 아주 점잖게 무슨 성명서를 발표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의 의견을 정부에 반영해 주기를 요구한다면 이 정부에서는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 안 들어줄 수가 없냐면 여러분 만 명이든 뭐 천 명이든 그 뒤에는 가족이라는 사람이 있죠. 친지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이 표가 엄청납니다. 이 시대에는 바로 그 표에 의해서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기 때문에 그 표를 무시하고는 정치 집단이 소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막강한 힘을 여러분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과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외면하고 알량한 돈 1,000원 정도 회비 내고 모이는 거 그것조차도 아까워가지고 술 마시고 1,000원짜리 100원짜리 화투 치는데 치중하고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다고 그러면 6.25를 100번 1,000번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6.25를 되새기고 우리가 애국 정신을 승화시키고 어쩌고 하는 얘기 해봐야 아무런 헛소리밖에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와서 떠들고 이러는 것도 다 여러분한테 애국심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제가 오늘 기회가 되면 여러분한테 우리 한번 무슨 단체를 만듭시다. 하다못해 무슨 호국단이라든지 무슨 애국 시민 원로 세대 연맹이라든지 이름은 여러분이 다 원하는 대로 지어가지고 어떤 혹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자식 1,000원씩 내면 10명이면 10,000원 100명이면 10만원 1,000명이면 100만원 이래가지고 저놈이 그거 처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이나 내나 한 달에 100만원 그거 욕심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그런 거 욕심내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징역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가 처음에 정권 잡고 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깡패들 잡아다가 개척단 해가지고 보냈죠. 그때 국민들이 마음이 아주 시원했습니다. 깡패들 잡아들이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깡패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경찰, 검찰 이런 놈들이 깡패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하긴 하지만 저 양반 힘이 없어요. 어눌해요. 저 양반한테 강력히 얘기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패 경찰, 부패 공무원, 부패 검사 이름들 다 그냥 잡아다가 어디 개척단 시켜서 정신개조 운동으로든지 그런 거는 사실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그런 거는 잘했다고 보죠. 근데 사실은 박정희도 그게 지가 기한한 게 아니고 작년 정부가 61년 5월 19일 날 D-Day를 잡아가지고 깡패 일제 소탕을 할 비밀 계획을 세우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5월 16일 날 쿠데타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한테 3일을 뺏긴 거죠. 3일 동안. 그래서 그걸 이제 장면 정부 거를 그냥 박정희가 그대로 인계받아가지고 해서 박정희가 그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는 게 뭐냐면 이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 소위 무슨 자본가들 이런 놈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그것을 뒤집어주는 놈이 경찰, 검찰이다. 이게 가장 큰 불만으로 생각돼요. 그거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못해요. 저 양반도 내가 보니까 나도 뭔가 하지만 우유부단해가지고 양반 행세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과다한 정치는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우리가 모이면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아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자체가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나서는 놈들은 그건 아주 영 못된 몰입애들이죠. 그러나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정신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와 힘을 합해서 나선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6.25를 맞아서 6.25를 슬퍼하고 6.25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는 이런 국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원로 세대로서의 이 나라 주인 노릇을
마지막 남은 생애 동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것으로 오늘 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